샬롬 삼국지 6권 5번째. 그렇잖아도 그 일을 걱정하고 있는데 방통이 그런 소리를 하니 어찌 그대로 흘러들일 수 있겠는가. 실은 나도 그게 걱정이요. 좋은 의자를 구하는 일도 급하지만 더 급한 것은 군사들이 병들지 않게 하는 일이 외다. 어떻게 하면 그게 되겠소? 조조는 간절한 기대로 방통에게 물었다. 방법이야 왜 없겠습니까마는. 방통은 그렇게 뜸을 들여놓고 넌지시 말했다. 승상께서 수군을 조련하는 법은 몹시 묘하나 다만 한 가지 애석한 것은 그게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겠소? 조조가 바싹 매달리듯 하며 물었다. 그러나 방통은 조조가 한 번 더 묻기를 기다린 뒤에야 입을 열었다.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신다면 대소의 수군이 병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물은 말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다. 그래도 조조는 묘책이 있다는데 우선 기뻤다. 입이 함지막만큼 벌어지며 물었다. 그 묘책이 무엇이오? 이제 방통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판이었다. 그제야 방통은 짐짓 밀어오던 답을 일러주었다. 대강은 여느 강과 달라 조수가 들고 날며 풍량이 그치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온 군사들은 배를 많이 타보지 않은 까닭에 그같이 심하게 흔들리는 배에서는 멀미를 하게 되고 그 배 멀미가 거듭되면 마침내 병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배를 30척이나 50척을 한때로 삼아 뱃머리와 꼬리를 쇠사슬로 든든하게 묶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슬 위로 널판지를 깔아두면 배와 배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이 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렇게 한 배를 타고 나가면 설령 풍랑이 높이 인다 해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마치 땅 위에 있는 것처럼 흔들림이 없어 아무리 북쪽에서 온 군사라도 배 멀미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조조가 들어보니 정말로 기가 막힌 묘책이었다. 이에 평소에 위엄도 있고 앉은 자리에서 내려앉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선생의 묘책이 아니었던들 제가 어떻게 동호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얕고 어리석은 소견으로 한번 생각해 본 것일 뿐입니다. 승상께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방통은 짐짓 그렇게 일러주어 조조를 더욱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조조는 곧 영을 내려 군중에 있는 대장장이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밤낮 없이 쇠사슬과 큰 못을 만들게 했다. 모든 배를 서로 얽어놓기 위한 것들이었다. 지긋지긋한 배 멀미에 시달리고 있던 조조의 군사들은 그 소식을 듣자 한결같이 기뻐했다. 방통은 자기 뜻대로 되었으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조조에게 말했다. 제가 보니 강좌의 호걸들 가운데는 주유에게 한을 품은 이들이 적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새치혀를 돌려 그들을 달래 모두 승상께 항복해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유는 홀로 남겨져 달리 도움을 빌 데도 없으니 반드시 승상께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 주유가 이미 승상께 사로잡힌다면 유비 따위에 무슨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안전한 곳으로 빼낼 뿐만 아니라 이미 주유가 조조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상한계를 은근히 돕는 계책이었다. 그러나 조조는 그런 방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기에만 바빴다. 선생께서 그렇게 하여 큰 공을 이루시기만 한다면 이 조조는 전작께 상주하여 선생을 삼공의 열에 오르도록 하겠소. 그 같은 조조를 방통은 비정하리만큼 철저하게 농락했다. 나는 부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상께서 주의를 사로잡고 강을 건너시더라도 결코 죄 없는 백성을 함부로 죽여서는 아니 되십니다. 아무리 의심이 많다 한들 이같이 공명정대한 사람을 조조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는가. 조조는 맹세하듯 방통에게 다짐했다. 나는 하늘을 대신해 이번 일을 하고 있소이다. 어찌 함부로 백성들을 죽이겠소. 그때 다시 방통은 주유가 체중 채화의 거지 항복을 알아보던 것에 생각이 미쳤다. 주유는 그 가족이 조조의 진중에 있는 걸로 미루어 그들의 항복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방통은 자신의 가족이 강남에 있다는 것으로 조조의 의심을 사서는 큰일이라 싶어 선수를 쳤다. 승상께서 제게 방문 한 장만 내려주십시오. 조조에게 절하며 물러났던 방통이 문득 생각난다는 듯 그렇게 정했다. 조조가 어리둥절해 물었다. 방문이라니 어떤 방문을 말하시오. 제 가솔들이며 일가부치를 안심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승상께 온 줄도 모르고 겁에 질린 나머지 주의를 돕게 되면 그 안이 낭패이겠습니까? 그제야 조조도 방통의 가족의 생각이 미쳐 물었다. 선생의 가솔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오? 여기저기 강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만 승상의 방문 한 장이면 모두 보전할 수 있겠습니다. 방통이 스스로 그렇게 밝히고 나서니 그 가솔이 비록 강남에 있다 해도 의심할 겨를이 없었다. 곧 방통의 가솔 및 그 종족들을 안심시킬 방문 한 통을 써서 방통에게 내주었다. 방통은 다시 한번 절하여 물러나며 조조에게 당부했다. 제가 떠난 뒤 되도록이면 빨리 군사를 내도록 하십시오. 시위를 끌어 주유가 이를 알게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또한 너무도 당연한 말이라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조조와 작별한 방통이 강가에 이르러 막 배에 오르려 할 때였다. 호련 강 언덕에서 도포의 대나무로 얽은 관을 쓴 사람 하나가 나타나 방통의 옷깃을 잡아채며 꾸짖었다. 너희가 실로 간이 커도 이만저만이 아니로구나. 황계는 고육계를 쓰고 감택은 거지 항서를 올리더니 이제 너는 얘까지와 연황계를 일러주고 가는구나. 모조리 태워 없애려는 수작이지. 하지만 안 된다. 너희들이 비록 모질고 독한 솜씨를 부려 조조를 속였을지언정 나를 속이지는 못하리라. 동호의 움직임을 마치 손바닥 안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 말에 방통은 눈앞이 아뜩하고 넋이 산산이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덜썩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고 돌아서서 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서서였다. 방통은 그가 옛 친구임을 알아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수습해 사방을 돌아보았다. 다행히 부근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네가 내 계책을 조조에게 말해주어 어그러져 버리게 한다면 강남 여든한 고을 백성들이 실로 불쌍하게 되네. 그들의 목숨이 모두 자네에게 달렸으니 알아서 하게. 겨우 마음을 놓은 방통이 서서에게 매달리듯 말했다. 서서가 약간 웃음기 머금은 얼굴이 되어 대꾸했다. 2편에 83만 인마의 목숨은 또 어떻게 하고? 그렇다면 자네는 정말로 나의 계책을 깨뜨려 버릴 작정인가? 애가 탄 방통이 바짝 다가서며 물었다. 그제서야 서서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염려 말게. 일찍이 나는 유황숙께 두턴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아닌가. 아직껏 한 번도 거기에 보답할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네. 거기다가 조조는 내 어머니를 핍박하여 돌아가시게 한 원수가 아닌가. 일찍이 내가 말한 대로 그를 위해서는 평생 단 하나의 계책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네. 그런 내가 이제 어찌 자네의 그 좋은 계책을 깨뜨릴 리 있겠는가. 다만 나도 조조의 군중에 있는 만큼 조조가 싸움에 한번 지고 나면 동호 쪽 사람들이 돌과 옥을 가리지 않고 이쪽을 마구 죽일 것인즉 나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 같네. 자네는 내가
내가 조조에게서 몸을 빼낼 마땅한 계책이나 하나 일러주게. 그러면 나는 입을 다물고 멀리 피해 버리겠네. 그 말을 듣자 비로소 방통의 얼굴에도 웃음기가 살아났다. 원직 자네처럼 높은 식견과 긴 안목을 가진 사람이 그만 일을 가지고 어찌 어렵다 하는가. 이윽고 방통이 빙긋이 웃으며 물었다. 이번에는 서서가 궁한 쪽이 되어 매달리듯 말했다. 정말로 마땅한 계책이 없어 그러네. 바라건대 좋은 가르침을 내려주게. 정이 그렇다면 내 한 방도를 일러주지. 서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들은 방통은 그렇게 말한 뒤 서서의 귀에 대고 몇 마디 일러주었다. 부근에는 아무도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심을 하느라고 귓말을 한 것이었다. 방통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기를 다한 서서는 몹시 기뻐했다. 방통은 절까지 하며 고마워하는 서서를 뒤로 하고 배에 올랐다. 한시 바삐 호랑이 굴 같은 조조의 진체를 벗어나 강도로 돌아가기 위함이었다. 한편 조조의 진중으로 돌아온 서서는 그날 밤 가까운 사람 며칠 몰래 불러 진중의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동탁이 죽은 뒤 서량을 근거로 만만찮은 세력을 기른 마등과 한수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런저런 일로 그렇잖아도 마음이 어수선하던 조조의 군사들이라 그 헛소문은 더욱 기세 좋게 번져 나갔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 되자 군사들은 두셋만 모이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수군거렸다. 군사들의 그런 심심찮은 거동이 조조에게 알려지지 않을 리 없었다. 오래잖아 그 내용을 알아낸 장수 하나가 조조에게 달려가 알렸다. 서량주의 마등과 한수가 모반하여 허도로 군사를 몰고 지쳐 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군사들 사이에 바닥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슨 배신에 홀린 것일까? 조조는 평소의 세밀함에 걸맞지 않게 소문의 진상을 개보는 대신 놀라기부터 먼저 했다. 곧 여러 모사들을 불러 모은 뒤 걱정스레 의논을 시작했다. 내가 남쪽으로 군사를 내면서 마음속으로 가장 걱정한 게 바로 마등과 한수였소. 궁중에 떠도는 말이 비록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낼 길은 없지만 그 둘을 막을 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구려. 어쩌면 방통은 그 같은 조조의 심정을 미리 헤아리고 그 계책을 서서에게 일러주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조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서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서며 말했다. 이 선은 승상의 녹을 먹으면서도 아직껏 한치 공도 세우지 못해 보답을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제게 3천 군마만 내려주십시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관으로 달려가 그 험한 목을 지키겠습니다. 긴급한 일이 생기면 곧 승상께 기별을 올려 남북이 서로 호응할 수 있을 터이니 바라건대 서량의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서서의 그 같은 말에 조조는 기뻤다. 그때껏 입 한번 제대로 열지 않던 서서가 스스로 어려운 일을 맡고 나선 까닭이었다. 이제 서서의 마음도 돌아서는가 싶어 2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허락했다. 만약 원직이 가보준다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소. 산관에도 또한 군사어들이 있으니 함께 거느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우선 삼천의 마보군만 이끌고 떠나도록 하시오. 장패를 선봉으로 삼고 밤낮으로 달려간다면 늦어서 이를 그르치지는 않게 될 것이요. 이에 서서는 조조에게 작별하고 장패와 더불어 산관으로 떠나갔다. 방통이 헤아린 대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조조와 그의 대군이 오래자나 겪게 될 참화로부터 벗어난 것이었다.
한편 조조는 서서를 보내자 적의 마음이 놓였다. 북방의 일은 잊어버린 듯 자신이 거느린 진체를 돌아오는데 먼저 말에 올라 강가에 있는 보군의 영체부터 살폈다. 과장은 있다 해도 수십만에 이르는 대군이 강을 따라 즐비하게 영체를 차리고 있는 광경은 참으 볼만했다. 조조는 흡족한 마음으로 수체마저 살폈다. 큰 배 한 척을 내어 중앙에 대장기를 높이 걸고 양쪽으로 진을 이뤄 버려선 배들 사이를 지나는데 때는 건한 12년 겨울인 동짓달 보름이었다. 수천의 활과 쇠뇌를 감추어 실은 큰 배 위에 높이 앉아보니 자신의 수체 또한 위용이 그럴듯했다. 거기다가 날은 맑고 포근한데 바람 한 점 없어 물결마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이래저래 호기가 쏟고 흥이 오른 조조가 문득 영을 내렸다. 큰 배 위에 술을 내고 풍악을 마련하라. 오늘 밤에는 거기서 모든 장수들과 함께 흠뻑 마시리라. 이윽고 해가 지자 동편산 위로 보름달이 솟았다. 발기가 마치 해가 뜬 듯하여 장강 일대에는 흰 비단이 펼쳐진 것처럼 보였다. 조조는 배 위에 높은 곳에 앉아 좌우를 둘러보았다. 수백의 문무 관원이 늘어섰는데 문관은 모두가 수놓은 비단 옷이요 무관은 한결같이 칼을 차거나 창을 짚고 있었다. 그들이 각기 차서에 따라 자리를 잡고 앉자 조조는 다시 눈길을 돌려 사방을 바라보았다. 남병산이 그린 듯 떠있는 동쪽으로는 시상 부근이 아련히 눈에 들어왔고 서쪽에는 하구로부터 흘러오는 물이 보였다. 남쪽으로는 번산이 북쪽으로는 오림이 있으되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탁 트여 넓기 그지없었다. 그 같은 경색의 아름다움에다 이제 며칠 안으로 그 모두가 자신의 호령 아래 들어서게 된다는 생각에 조조의 마음은 흥겹고도 즐거웠다. 내가 의로운 군사를 일으킨 일에 나라를 위해 흉악한 무리를 없애고 해로움을 뿌리 뽑으며 맹세하고 바람바는 사회를 깨끗이 하여 전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하되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땅이 있으니 바로 이 강남이다. 나는 이제 100만의 대군을 거느린 데다 내 명을 받들어 일할 그대들까지 내 곁에 있다. 비록 장강이 험하다 해도 공을 이루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강남을 평정하고 전하가 조용해진 뒤에는 그대들과 더불어 부귀를 누리며 온 누리가 대평함을 즐기리라. 조조가 그렇게 호기를 부리자 문무의 관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맞장구를 쳤다. 바라건대 하룻바삐 개가를 올리도록 하옵소서. 저희들은 죽을 때까지 승상께 의지해 복덕을 누릴 것입니다. 그 말에 더욱 흥이 난 조조는 좌우를 재촉해 모두에게 술을 돌리게 했다. 밤이 깊어지자 조조가 술이 올라 남쪽 언덕을 가리키며 비웃듯 소리쳤다. 주유 노수가 어찌 그리도 천시를 모르느냐. 이제 다행히 투항해온 이들이 있어 너희는 배와 가슴에 큰 병을 품은 꼴이 되었다. 이게 하늘이 나를 돕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순유가 그런 조조를 급히 일깨워 주었다. 승상께서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일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렵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대들이나 곁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은 모두 내가 마음으로 믿는 이들이다. 의심할 게 무엇 있겠는가. 조조는 크게 웃으며 그렇게 순유의 말을 받은 뒤 다시 하구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유비하고 제갈량도 들어라. 너희는 어찌 땅 강아지나 개미 새끼만도 못한 힘으로 감히 태산을 헐어보려 하느냐.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런 다음 다시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술주정인지 속마음인지 모를 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내 나이 이제 54이나 강남을 얻게 되는데 은근히 기쁜 일이 하나 더 있다. 지난날 교공과 내가 매우 가까운 사이였을 때 나는 그 두 딸이 모두 빼어나게 아름다운 걸 보고 은근히 탐낸 적이 있다. 그런데 뒷날에 이르러 뜻밖에도 그 두 딸은 손책과 주위에게 각기 시집을 가고 말았다. 나는 그걸 늘 애석하게 여겼으나 이번에 장수가의 새로 동작대를 세우면서 속으로 다짐한 게 있다. 강남을 얻으면 마땅히 교공의 두 딸을 데려와 그대 위에다 두고 노년을 지키리라는 것인바 이제 그 소원을 풀게 되었다. 조조가 그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호탕하게 웃는데 호령 까마귀 한 마리가 남쪽으로 날아가며 울었다. 그게 불길하게 들렸던지 조조가 문득 웃음을 거두며 물었다. 저 까마귀가 어찌하여 밤에 우느냐? 달이 너무 밝아 날이 샌 줄 알고 둥지를 떠나 날며 운 것 같습니다.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좋게 해석해 대답했다. 그러자 조조는 무엇이 좋은지 다시 큰 소리로 계속해 웃는데 몹시 취한 듯했다. 한참 뒤에 갑자기 몸을 일으킨 조조는 날이 크고 긴 창을 들어 뱃머리에 꽂고 술을 강에 부어 재래로 삼았다. 하신에게 머지않은 싸움에서의 승리를 비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 석 잔을 거듭 마신 조조는 뱃머리에 꽂았던 창을 뽑아 비껴들고 여러 장수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 창으로 황건적을 깨뜨리고 여포를 사로잡았으며 원수를 없애고 원수의 땅을 되찾았다. 위로는 깊이 새 북이요 옆으로는 멀리 요동까지 전하를 종행하는 동안 이 창은 한 번도 대장부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아직껏 뜻대로 하지 못한 이 땅과 그 경무를 바라보고 있으니 어찌 관계가 없겠느냐. 내 이제 노래를 지어 그 뜻을 드러내고자 하거니와 그대들도 함께 어울려 이 노래를 받아보도록 하라. 그러고는 소리 높여 노래했다. 술잔은 노래로 마주해야 하리. 우리 살이 길어야 얼마나 되나. 견주와 아침 이슬에 다름없건만 가버린 날들이 너무 많구나. 하염없이 관계에 젖어보지만 마음속에 걱정 잊을 길 없네. 무엇으로 이 시름 떨쳐 버릴까. 오직 술이 있을 뿐이로다. 원래 옛적 술을 잘 담그던 사람. 푸르른 그대의 옷기 아득히 그리는 이 마음 오직 그대로 하여 이리 생각에 잠겨 읍조리네. 사슴의 물이 서로를 불러 들의 쑥을 뜯는구나. 나에게 귀한 손님이 있어 검은고와 피류로 즐기네. 거기까지 듣고 있던 하우돈의 얼굴에 문득 감개의 빛이 어렸다. 임협에 거칠고 분망한 젊은 날을 정산하고 효렴에 추천되어 낙양으로 올라온 청년 조조의 모습이 떠오르고 이어 울분과 좌절을 술로 달래던 시절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조조는 그에게 그 노래를 들려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거기까지만 들려주었는데 이제는 그 나머지를 듣게 된 것이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데서 중단되었던 그 노래가 내일이면 전하를 모두 움켜쥐게 될 이 밤 어떻게 끝을 맺게 될지 하우도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장수와 모사들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천하가 모두 평정된 뒤에 조조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그들 모두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조의 노래는 계속되었다. 밝고 밝은 저 달빛 어느 날의 비추임을 그칠까. 그 달빛 따라오듯 이는 시름 끊을 수가 없구나. 논두길 넘고 박두길 건너 그릇되이 서로 헤어져 있네. 헤어짐과 만남 함께 이야기하며 마음은 옛정을 떠올린다. 달은 밝고 별 드문데 까맣같이 나무로 나네. 나무를 3번 둘러봐도 의지할 가지 하나 없구나.
산은 높음을 싫어하지 않고 물은 깊음을 싫다 하느니 주공은 입에 문거 빼서 가며 힘써 천하 인심을 얻었네. 노래가 끝나자 모두 즐겁게 따라 불렀다. 조조의 속마음이야 어떠하든 적어도 그 노래에서 드러나는 그의 뜻은 손님을 맞기 위해 밥 먹다가 3번이나 입에 문 것을 뱉고 일어섰다는 주공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신이든 무관이든 오랫동안 이상의 인물로 배워온 주공을 본받으려는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어쨌든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뜻밖의 참사가 일어났다. 문득 거기 앉아있던 이들 중에 하나가 일어나 조조에게 이렇게 물은 것이 화근이었다. 대군이 싸움을 앞두고 서로 맞서 있는 마당의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이토록 불길한 노래를 부르십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보니 오랫동안 조조를 섬겨오며 여러 가지로 공이 많은 유복이란 선비였다. 조조가 여전히 창을 비껴든 채 흥이 싹 가신 얼굴로 되물었다. 내 노래 중에 어디가 불길하단 말인가? 달은 밝고 별 드문데 까맣같이 나무로 나네. 나무를 3번 둘러봐도 의지할 가지 하나 없구란 구절이 바로 불길한 소리입니다. 유복이 눈치 없이 제 고든 것만 믿고 그렇게 대답했다. 조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노에 들고 있던 창을 유복에게 내지르며 소리쳤다. 네 어찌 내 흥을 깨느냐? 창은 그대로 유복의 가슴을 꿰뚫어 한 소리 짤막한 비명과 함께 유복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원래 조조가 노래한 그 구절은 남쪽으로 도망간 유비와 손권을 아울러 비웃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유복은 그것을 뜻만으로 따져 거꾸로 조조 쪽에다 끌어붙이고 불길한 소리로 해석해 버리니 조조가 어찌 노하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오늘 이튿날 술에서 깨어난 조조도 유복을 죽인 일을 후회하여 마지 않았다. 모든 것을 갖추어 쓰되 동풍이 없구나. 모든 것을 갖추어 쓰되 동풍이 없구나. 이튿날 술에서 깨어난 조조도 유복을 죽인 일을 후회하여 마지 않았다. 유복의 아들 유희가 부친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하자 울며 말했다. 내가 어제 그만 술에 취해 죄 없는 너희 아버님을 죽였다. 실로 뉘우쳐도 어찌할 길이 없구나. 다만 장례라도 삼공의 예로 후하게 치르려 하니 부디 내 정성을 물리치지 말아다오. 그러고는 군사를 뽑아 운구에 호의를 붙여주며 그 고향에 돌아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날로 유희를 돌려보냈다. 유복의 죽음으로 침울해진 군중의 분위기가 그 유자에 대한 조조의 뉘우침 가득한 사죄와 이례적인 만큼 후한 장례로 좀 가라앉은 다음 날이었다. 수군 모독인 모계와 우금의 조조의 장막을 찾아 말했다. 크고 작은 배들에 실을 것은 다 갖춰 실었고 또 새 고리로 연결하여 그 위에 널판을 까는 일도 마쳤습니다. 깃발이며 싸움에 쓰이는 기구들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채비를 해두었으니 바라건대 승상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곧 군사를 내도록 하십시오. 말하자면 싸움에 앞서 마지막 점검을 해보자 하는 뜻이었다. 조조도 그 말을 옳게 여겨 그날로 진병을 앞둔 조련을 해보기로 했다. 조조는 수군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큰 배 위에 올라 여러 장수를 불러놓고 영을 내렸다. 물에서 싸우는 군사와 뭇에서 싸우는 군사는 각기 5가지 색을 가진 깃발로 표시를 삼는다. 수군의 가운데 부대는 누른 길을 쓰며 모계와 우금이 이끈다. 수군 전군은 붉은 길을 쓰며 장합이 이끌고 후군은 검은 길을 달아 여건이 이끈다. 좌군은 푸른 길을 달아 문빙이 이끌고 우군은 흰 길을 달아 여통이 이끈다. 또 마보군의 앞장은 붉은 길을 쓰며 서왕이
가도록 하고 뒤는 검은 길을 쓰며 이전이 이끈다. 왼쪽은 푸른 길을 쓰며 악진이 맞고 오른쪽은 흰 길을 쓰며 하후연이 맞는다. 물과 뭇 두 길의 변화를 아울러 맡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일은 하우동과 조홍이 맡고 군진을 오가며 싸움을 감독하는 일은 허저와 장효가 맡도록 하라. 이어 조조는 나머지 장수들에게도 각기 군사를 나누어 주며 그들의 있을 곳을 정해 주었다. 조련에서뿐만 아니라 정말로 싸울 때의 배치이기도 했다. 이윽고 조조의 군령이 끝나자 대군은 그동안 머물러 있던 진체를 떠나 조련으로 들어갔다. 수체에 북소리 3번이 크게 울리며 크고 작은 싸움 배가 길을 나누어 진문을 빠져나가는데 조조가 보기에도 잠옷 법도가 있었다. 거기다가 조조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은 방통이 일러준 연왕계의 효염이었다. 마침 서북풍이 심하게 불었으나 몇십 척씩 쇠사슬로 묶어둔 조조의 배들은 돛을 있는 대로 다 올려도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데 마치 평지를 달리는 듯 했다. 배 멀미에 시달리지 않게 되자 군사들도 원래의 용맹을 되찾은 것 같았다. 이리저리 뛰고 내다르며 창을 내질러 보기도 하고 칼을 휘둘러 보기도 했다. 앞뒤 좌우 기치들도 그날따라 더욱 정연해 보였다. 쇠사슬로 역지하는 50여 척의 작은 배는 그런 조조군의 선단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때로는 그 지나치게 나감을 말리고 때로는 뒤처짐을 몰아댔다. 장대 위에 높이 앉아 그 모든 조련 광경을 보고 있던 조조는 매우 흡족했다. 그대로 간다면 싸움은 이겨둔 것이나 다름없다고 속으로 기뻐하며 조련을 그치게 했다. 모든 배들은 돛을 내리고 수체로 돌아가도록 하라. 그러자 배들은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차례에 맞추어 수체로 되돌아갔다. 배를 내려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간 조조는 마음속의 기쁨을 감추지 못해 여럿을 둘러보며 감탄의 말을 했다. 만약 하늘이 돕는 게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봉추의 묘한 계책을 얻을 수 있겠는가? 쇠사슬로 배를 엮어 놓으니 과연 험한 강을 건너는 게 평지를 지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대들은 어찌 보았는가? 조조의 그 같은 물음에 모두가 옳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오직 정욱이 나서서 걱정하는 소리를 했다. 배들은 모두 얼거놓아 흔들림이 없어진 것은 실로 좋은 일이나 저쪽에서 화공을 쓴다면 피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방비를 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공의 하림이 비록 멀리까지 미쳐 있기는 하나 그래도 아직 미치지 못한 곳이 있는 듯하고 조조가 껄껄 웃으며 그렇게 대답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녀가 영문 몰라 하는 눈길로 조조를 바라보며 물었다. 정중덕이 매우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웃으십니까? 수녀도 실은 마음속으로 정욱과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조조는 한 번 더 껄껄거리더니 타이르드 까닭을 일러주었다. 무릇 화공이란 반드시 바람의 힘을 빌려야 되는 법이요. 그런데 지금은 한겨울이라 오직 서북풍이 있을 뿐 동풍이나 남풍이 있을 리 없소. 나는 서북쪽에 있는 적군은 남쪽 언덕에 있으니 설령 적이 불을 쏜다 해도 자기 군사들만 태워 죽일 뿐이란 말이오. 그러니 그 같은 화공을 내가 왜 두려워하겠소. 만약 지금이 10월이거나 초봄만 같아도 나는 벌써 거기에 대비했을 것이요. 정욱과 수녀는 물론 속으로 은근히 걱정했던 다른 장수들도 그 말을 듣고는 모두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일제히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며 입을 모아 말했다. 승상의 높은 안목은 실로 저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조조는 그런 그들을 내려다보며 한 번 더 방통의 계책을 지켜 세웠다. 나의 정주병은 물론 서주에서 온 군사나 연대에서 온 군사들은 모두 배 타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 이번에 연왕계를 얻지 못했던들 무슨 수로 이 대강의 거칠고 험함을 이겨내어 건너겠느냐.
그러자 문득 두 장수가 반열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쳐 대꾸했다. 저희들은 비록 유주와 연 땅에서 왔으나 배를 잘 몰 줄 압니다. 바라건대 저희들에게 순선 20척만 내려주십시오. 바로 북강구로 지쳐 들어가 적군의 북과 기치를 빼앗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편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북군도 배를 잘 부린다는 것을 보여주어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가 한편은 놀라고 한편은 기특해 그들을 바라보니 다름 아닌 초촉과 장남이었다. 원래 원소 밑에 있다가 항복해 온 장수들로 이 기회에 한번 공을 세워보고자 나선 것이었다. 조조가 그들을 다 이르듯 말했다. 그대들은 모두 북방에서 자란 사람들이라 방금 한 말과 같이 배를 잘 부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 강남의 군사들은 무리를 오가며 오래 조련을 받아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수전에 날래다. 귀한 목숨을 아이들 장난하듯 가볍게 내걸지 말라. 만약 저희들이 이기지 못한다면 군법에 따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조조의 말에 더욱 오기가 솟는지 초촉과 장남이 고함치듯 한꺼번에 대답했다. 싸움배는 이미 모두 새 사슬을 얽어 놓았고 오직 작은 배가 몇 척 남아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기껏해야 군사 20명을 태울 수 있을 뿐인데 그런 배 몇 척으로 어찌 제대로 싸울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못 믿어온지 조조가 한 번 더 초촉과 장남을 말렸다. 이번에는 초촉이 홀로 나서서 부득부득 졸랐다. 만약 큰 배를 이끌고 가서 이긴다면 그게 무슨 별난 일이 되겠습니까? 부디 작은 배 20 남은 척만 저희들에게 빌려주십시오. 저와 장남이 반씩 나누어 이끌고 오늘로 강남의 수채로 들이쳐 적장에 목을 베고 그 기치를 빼앗아 돌아오겠습니다. 그제야 조조도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들었던지 그들의 청원을 들어주었다. 좋다. 그대들에게 배 20척과 날랜 군사 500을 내주겠다. 모두 긴창과 강한 쇠뇌를 지닌 군사들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떠나는 것은 내일 날이 밝은 뒤라야 한다. 수채에 있는 큰 배들이 강으로 나가 멀리서 뒤를 바칠 뿐만 아니라 문빙에게도 따로이 배 30척을 주어 그대들이 돌아오는 걸 맞아들이게 하리라. 조조의 허락이 떨어지자 초촉과 장남은 기쁜 얼굴로 물러났다. 다음 날이 되었다. 사경 무렵 하여 밥을 지어 먹은 조조의 군사는 오경 무렵 모든 채비를 갖출 수 있었다. 곧 숫제 안에서 요란하게 북에 올리고 싸움배들이 채를 나와 강물 위를 덮기 시작했다. 푸른 기, 붉은 기의 어지러운 신호로 장강 일대는 금세 꽃이라도 뒤덮인 듯 장관을 이루었다. 초척과 장남은 수채 안의 모든 배들이 나가 강물을 뒤덮은 뒤에야 20척의 작은 배를 이끌고 강남을 바라보며 떠났다. 그들을 기다리는 운명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나 기세만은 제법 드높았다. 하지만 강남의 주유라고 해서 자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전날 강북에서 북소리가 요란하게 주유는 사람을 보내 알아보았다. 조조가 수군을 조련하고 있답니다. 한참 뒤에 그런 정갈이 들어왔다. 주유는 조조가 수군을 조련하는 모습을 보아두고 싶었다. 그러나 상등성에 올라가 내려다 보려 했을 때는 이미 조조의 수군이 진채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날 다시 조조의 진채 쪽에서 북소리가 하늘을 떨어 울리는 듯 하더니 높은 곳에 올라 그쪽을 살펴본 군사 하나가 급하게 달려와 알렸다. 작은 배 20 남은 척이 우리 진채로 지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끝.